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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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수 민정수석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본인은 사의를 철회했고요. 대통령 뜻에 따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일단락이 됐다라는 평가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야당 측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은 장성철 소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상당히 아픈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의 상처는 안 보이지만 속으로 내상을 많이 입었다. 한마디로 속으로 골병이 많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무척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모든 분들이 신현수 수석 빨리 복귀해라라고 설득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히 이거는 법무부 장관하고 의견이 안 맞았어. 그냥 인사 패싱했어. 이런 부분이었으면은 사의 표명했으면 참모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과 뜻이 안 맞으면 그냥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설득을 해서 다시 민정수석으로 앉힌 거 보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요, 대통령께서 입장이나 사과 표명은 안 하시겠지만 2015년도에 박근혜 정권 때 김기춘 비서실장과 고 김영한 민정수석 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 문재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 운영의 심장부가 이처럼 비극적인 만화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라고 당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정수석의 난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게 레임덕에 또 민낯을 보여줬다라는 다소 민주당 측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 듣기에는 그리 썩 달갑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나는 아니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한 거고 대통령과 수석과의 아주 깊은 유대와 신뢰관계를 통해서 이번에 유임이 됐기 때문에 나는이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고요. 네. 이번 사건을 좀 요약하면 결국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총장 및 검찰 내부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까 여부를 갖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벌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검찰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뉴스로 인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든지 경제 회복에 대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전 처음으로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신현수석을 임명했고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도리어 이런 것이 빨리 일어난 게 다행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도리어 문재인 정부는 몸에 좋은 쓴 약을 먹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장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내상을 입었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남은 숙제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까요? 봉합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은요, 정권 핵심부에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된 최초의 일이에요. 집권 후반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가 있습니다. 큰 뚝도 개미 구멍 하나로 큰 뚝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고사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개미 구멍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이 큰 문제인데 청와대에서도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청와대도 감정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부딪힐 부분 대략 보면은 공수처 운영 이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신현수 수석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처 이거 만들면은 좀 여러 가지로 문제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권을 향한 수사에 대한 검찰의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인사들을 흐트러놓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신현수 수석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력의 핵심, 집권 핵심 세력들과 계속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갈등을 얼마나 잘 봉합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신현수 수석도
조금 있다가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냥 밀어내시려고 하시는 표현은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예. 한 가지 더. 어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도 있었는데 그 얘기하면서 오늘 신현 수석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좀 접도록 할까 싶은데 일단 법무장관, 그다음에 민정수석,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검찰 인사의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제는 큰 잡음 없이 큰 무리 없이 좀 인사가 나왔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충분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주요 핵심 과제였던 검찰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물론 민정수석을 계속 비검사 출신을 하다 보니까 검찰 내에 조직적 불만이 누적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도한 소통 부재 또는 불안된 누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앉힌 거고요. 우리 장 소장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과제, 네. 공수처가 잘 운영돼야 되고 중대범죄수사처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과정 속에서 이번 대통령이 어쨌든 신현 수석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있어서 네. 이미 당내에서도 검찰 개혁으로 인한 국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도 개혁에 집중하겠다라고 기조를 바꾼 지 좀 됐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의 속도가 좀 더 내실 있게 조금 조절되면서 예. 결국 정권 마지막 해에 국정 과제에 집중하는 모양새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여기가 이 어떤 어제 인사가 청와대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봉합 같아요. 뭐 우리가 아프면은요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진통제 맞고 나는 통증을 안 느끼니까 나는 다 나은 것 같아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갈등이 벌어질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수사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과정 중에 신현 수석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이냐, 예. 또한 여당은 신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갈등으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은 미봉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리지 뭐 유능하게 이것을 봉합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 재보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경선 후보의 최근 행보를 좀 보면요. 메시지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 후보는 정책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우 후보는 당내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각 후보들의 전략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경선 참여 이후에 계속 우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선을 향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보고요. 예.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 말부터 경선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 당원 중심 메시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 경선 일정,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연휴인데요. 그래서 4일 동안 진행되는데 권리당원 투표가 4일간 진행되고 네. 여론조사가 2일간 진행되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그동안 언론에 공표됐던 여론조사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동안 여론조사는 한 1,000명 정도 샘플이 모이면 그 결과치를 갖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 경선 시민 여론조사는 6만 명에게 전화를 돌려서 그중에 응답률이 한 10% 정도로 예측하던데 6천 명을 가지고 성적표를 매깁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이분들한테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또는 무당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결과를 뽑아내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좀 결과가 좀 다를 거라는 예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우세를 점했던 박영선 후보 캠프는 승리를 장담하고 있지만 네. 추격하고 있는 우상호 캠프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변은 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당원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 밤에야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변은 언급을 하셨지만 그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수 야권에 비해서는 좀 단순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보수 야권은 일단 단일화라는 또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최근의 행보를 보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앞서서 뭐 김무성 상임 고문이나 그리고 이정현 전 대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본인의 중도 이념에서 좀 우클릭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 많이 있고요. 반면에 나경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이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만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정치적들 이런 것들이 좀 좌클릭하는 거다. 이런 것에서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세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도 쪽으로 가서 본선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지지층을 견인해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도는 내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 우파 쪽에 지지층을 견인해내기 위해서 여러 외연을 가지. 그렇게 확장을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당내 경선이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주말쯤에 들은 얘기인데 네. 오세훈 안철수 후보 뒤에서 지금 무소속으로 있죠. 예. 친박 핵심으로 활동했던 윤상현 의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의도에 국회 앞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안철수 후보랑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 여러 가지 뭐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과의 면담도 주선을 해주고 또한 여러 가지 정무적인 조언도 해주고 또한 보수 우파 쪽에 또 어떤 분들과 좀 교류를 해라라는 여러 가지 조언을 좀 해주고 있다고 해요. 뭐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건 아닐 거고 예. 어쨌든 조언 그룹 중에 한 분인데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저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과연 친박 핵심 세력 박근혜 정권 시절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이 안철수 후보를 돕고 있다?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탄핵을 했던 그런 정권의 핵심 인사와 안철수 후보가 교류를 해? 다시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본선을 향해 있는 안철수 대표의 그런 눈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도층에 대해서도 놓칠 수 있다. 그렇죠.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그런 있겠네요. 우려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부산 이야기를 또 잠시 해보면요. 국민의힘 이현주, 박민식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뭐 같은 당 박형준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뭐 개의치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그러니까 뭐 단일화라든가 견제가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현주,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예.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선 경쟁력이에요. 네. 김영춘 후보와 이렇게 넣고 양자 대결을 해봤을 때 박영준 후보는 상당한 표 차이로 이기고 있는데 예. 이현주 후보나 박민식 후보는 좀 떨어지는 뭐 박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산 시민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본선에 나와서 누가 이겨? 걱정 없이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야? 그것이 이번 경선의 판단 기준이 되지 단일화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고 네. 전망해 봅니다. 민주당의 부산 쪽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경선 이후에 다음 주에 부산시장 경선이 진행되는데요. 현재 예비후보인 변성환 전 행정부지사, 그다음에 박인영 전 부산시의 의장에 비해 김영춘 전 행정부 장관이 우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춘 장관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 시작해서 서울에서 3선을 포기하고 2010년에 부산 고향으로 내려와서 네. 10년간 정치 활동을 했던 인물로 아마 현역 부산 정치인 중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실력이나 경험에서는 단연코 선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김영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차 경선에서 50% 이상 득표해서 후보로 확정 짓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본회의 통과가 예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상되고 있는 가덕도 관련 특별법 통과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로 네.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요.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에서도 법률권 단일화를 그렇죠.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인 3월 8일 이전에 이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선거 흥행, 또 뭐 어떤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결국에는 단일화할 수 있는 팀은 두 팀이에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그다음에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 이런 분들과 이제 단일화를 취하겠다고 하는 건데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랑은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직 어제 모르겠지만 저희 방송에서 전혀 그럴 뜻이 없다라고 없으세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곧 나경원 후보도 만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되게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세요. 이런 부분이 시대전환 조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의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분 다 지금 현역 의원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3월 8일 날 후보,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사퇴를 하고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본인이 3월 8일까지 열심히 본인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 비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실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바야흐로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 하지만 누가 과연 제1호 접종을 맞게 되느냐 이것을 두고는 정치권 공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정세균 총리 또 뭐 1호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네요. 그 대통령 얘기를 하다가 글쎄요, 이 1호 접종자 발표가 한 25일쯤 나올 거라고 하는데 1호 접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저는 과도한 집중이라고 봐요. 그 백신 관련돼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 보니까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 안정이라든지 코로나 방역 부분에 있어서만큼 좀 정쟁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호 접종자가 누가 되냐보다도 전문가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국민들이 잘 따라주고 있는데 왜 정치권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을 분열하고 불안감을 높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민들이 접종을 하겠냐고 동의를 물어봤더니 93.8%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국민들의 높은 수준에 비해서 정치권의 수준이 뒤떨어진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의원이 처음에 이게 좀 불안하니까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서 맞아라라고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아니 지금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일부 야당에서는 그러면은 먼저 맞는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 이런 식으로 서로 말싸움하면서 정치권이 국민의 불안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짓 하지 말아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 국가 원수가 1호 접종자가 된 나라는 딱 두 나라예요. 세르비아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중간에 그냥 적절한 시점에서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국가 권력기관에 있는 분들이 맞았어요. 예. 그러면 될 거지 너무나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당, 야당 모두 다 자중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백신 접종 이후에 집단 면역 시기가 언제쯤 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는요. 정부는 이제 올 11월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해외 분석을 이제 근거로 아니다 내년 중반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야당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야당의 주장처럼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의 시기가 정부는 준비해야죠. 네. 야당의 이러한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음을 열고 다른 전문가들 얘기들도 다 듣고 야당과 협심해서 야당이 불안하지 않고 야당이 문제지기 않은 방향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종합적 대책을 다시 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방역 부분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정부가 좀 더 이 부분만큼 열린 자세로 야당의 문제 제기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내일쯤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정책위 의장이 이게 20조 원 전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국민들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정부의 이런 지원을 받아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권에서는 또 이것을 두고도 여전히 공방이 지금까지 있었고요. 앞으로도 좀 글쎄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추경 이런 것들은요. 여당의 무능력함, 청와대의 무능력함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체계를 잡아야죠. 우리 작년에 유능한 정부라면요. 자, 내년에도 코로나 안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재정 중에서 예산 중에서 좀 조정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략 100조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그때 이 자금에서 국민들에게 위로금도 주고 백신 확보 금액도 쓰고 네.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작년 연말에 봐보세요. 작년 연말 예산국회 때요. 이 정부, 민주당 분명히 백신 확보 예산 하나도 편성 안 했어요. 야당인 국민의힘이 백신 확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백신 확보 예산 편성해라라고 해가지고 그때서야 예산안에 담았었거든요. 이 정도로 그냥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은 무능력한 정부의 가장 단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과연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시나라는 저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에 불구하고 모든 가게가 소득이 늘었다. 이것은 정부 대응의 효과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가보세요. 문 닫는 업체 많아요. 임대라고 써 있는 가게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장사 안 돼가지고 빚내가지고 지금 월세도 내고 자기네들 생활비 쓰는 분들 많은데 모든 가게가 소득이 늘었다니요. 이게 말씀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참모들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저희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3.1절입니다.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3.1절 불법 집회, 그러니까 보수 집회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백규환 선생님 노제 관련돼서 경찰이 원천 봉쇄를 했다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불만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 백규환 노제 주최 측에 이제 배상금을 원칙대로 부과하기로 네. 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1절 집회 또한 어떤 진영에 상관없이 방역이라는 국민 안전을 절대 목표를 위해서 충분히 절제되어야 되고 이왕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교수는 저희와 함께하는 게 오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드리고요. 장성철 소장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